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 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이 부동산 임대차에 따르는 임대차 활동이죠. 자, 그럼 이러한 임대차 활동에 있어서 먼저 임차인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임대용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매출액과 관련해서 가능 매상고를 기준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을 하죠. 자, 임차인을 선정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 임대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유형이 240페이지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차 우리가 유형이 되겠죠. 자, 임대차 유형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조임대차, 여러분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 조를 총임대차라고 하죠. 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이 그 임대료를 받고 뭐 세금이나 보험료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조임대차, 총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순임대차가 있죠. 순임대차는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 순임대차는 1차 순임대차, 그리고 2차 순임대차, 그리고 3차 순임대차가 있겠죠. 자, 이때 이 1차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죠. 자, 우선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경비인데, 이 편의 시설에 따르는 비용도 순수한 임대료에 포함시키고, 또 기타 특별 부가금, 특별하게 나가는 부가금을 또 더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세금이 들어가면은 바로 1차 순임대차고, 2차 순임대차는 1차 순임대차에다가 이 보험료가 들어가면은 2차 순임대차고, 또 3차 순임대차는 2차 순임대차에 유지수선비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3차 순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비율임대차, 이 비율임대차는 이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되는데, 우리 가끔 우리가 시험 지문에 우리가 비율임대차는 가끔 또 뜨죠. 자,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우리가 부동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월 임대료는, 자, 월 임대료는 총 수입의 얼마까지는 얼마 주겠다, 이 기본 임대료가 있고, 총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맺겠죠. 자, 이 비율 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대료를 수집을 하고 이제 유지 활동을 하는데, 이 부동산 유지 활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 유지 활동은 우리가 건물을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그러한 일상적 유지 활동이 있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이나 우리가 장비 등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치는 그러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이 예방적 사전적 유지 활동이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예방적 유지 활동이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그리고
이 대응적 유지 활동 중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예방적 유지 활동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활동이 바로 이 대응적 사후적 유지 활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예방적 유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보험에 우선 우리가 가입을 하고, 그리고 예산 우리가 관리를 또 우선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42페이지 보시면은 건물의 내용 연수가 나오는데, 자, 감정평가론에서 다시 배우겠는데,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의 수명입니다.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한을 우리는 바로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이 건물의 내용 연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여러분이 이 준공을 하고 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이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하고,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우리가 관련해서 이 경제적으로 부동산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이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이렇게 짧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다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의 생애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손 크로포트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이 건물의 이 생애 주기, 연령성이죠. 자, 인간도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 형상으로서 우리가 생애 주기가 있듯이 건물도 하나의 생명체 형상으로 보면서 연령성,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이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를 우리는 전 개발 단계죠. 자, 그럼 건축 용지의 상태에서 개발을 할 것인가 확인을 해야겠죠. 건축물을 우리가 설계를 우리가 하고 뭐 시공할 수 있느냐, 예? 또 주변에 있어서의 유상 건물의 공급 사항이라든지 임대료 관계 이런 것을 다 분석을 사전에 미리 하고 우리가 착공 여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는 신축 단계인데, 이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아직 완공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이 나타나는 단계를 말하죠. 자, 신축 단계에서 건물이 본격적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 나타나죠.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안정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은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은 더 연장되고, 자, 이 안정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이때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가 안정 단계입니다. 자, 노후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가 바로 노후 단계입니다. 자, 이 노후 단계에서는 우리 개량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로서, 그리고 노후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건물의 거의 효용가치, 쓸모가치가 없어지는 단계로서 이때는 철거를 하는 단계가 바로 완전 폐물 단계가 되겠죠. 이런 5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22회 시험 또 25회 작년 시험에 또 지문으로서 출제를 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마케팅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상품의 흐름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부동산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우리 과거에는 이 판매자, 생산자, 기업,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최근에는 소비자, 수요자, 고객 주도의 시장으로 이 변화함에 따라 이 마케팅 전략이 훨씬 더 최근에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은 크게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됐는데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시적 넓은 의미 환경으로서는 자연적 환경, 인구 등의 사회적 환경,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 또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 건축, 자재, 설계죠. 자, 그리고 문화적 환경, 가치관과 관련돼 있죠. 이런 거시적 환경과 우리가 미시적 환경이 규제를 하는 정부, 경쟁업자, 공중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러한 환경을 분석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마케팅 전략 우리가 또 시험에 우리가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전략이 나타나죠. 우선 시장, 이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이 시장 점유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개념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략의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공급자 우리가 차원의 전략이죠. 자, 이 공급자 우리가 차원에 있어서의 전략으로 나타난 게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공급자 차원의 전략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이 마케팅 중심이 되는 시장, 이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STP 전략과 이 4P 믹스 전략의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4P 믹스 전략을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마케팅 믹스, P가 네 가지 있다고 해서 4P라고 하는데, 자, 우선 STP 전략에서 S는 이 세그멘테이션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S자를 요거 딴 건데,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시장 세분화 전략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자, 여러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우리가 이 세분화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20대 분양시장, 30대 분양시장, 40대 분양시장, 50대 분양시장, 60대 이상의 분양시장으로 나누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우리는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시장 세분화 전략인데, 최근 23회, 24회, 25회 세 번 연속 이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 정답 지문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우선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겟팅이죠. 타겟팅. 이 타겟팅이라는 것은 표적. 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입니다. 이 표적 시장을 우리가 선정하는 전략이죠. 자,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되는 시장의 소비 집단, 수요자 집단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바로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을 이렇게 했어요. 요 여러 개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렇게 하나 타깃 선정을 했던 얘기죠. 그럼 이 선정된 집단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포지셔닝이죠. 자, 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차별화 전략을 말합니다.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 그래서 여러분이
STP 요 앞에 글자를 딴 거죠. 그럼 차별화라는 것은 30대 분양시장에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코오롱, 하늘채라든지 대림, 이편항세사, 대우, 푸르조 이렇게 롯데, 캐슬 공급하는 제품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등과 비교했을 때 경쟁 회사의 제품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느냐,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우리가 제품에 있어서의 위치를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전략을 우리가 차별화 전략입니다. STP 전략을 우선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험 자주 출제되고 있다. 주의해 두시고, 4P 믹스 전략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 4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4가지 요소는 통제 가능한 요인이다. 통제 가능한 요인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프레이스죠.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이에 맞는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유통 경로 전략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유통 경로 전략은 직접 유통 경로 전략으로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직접 분양하는 전략을 말하고,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은 주택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 대행 전문 회사를 통해서 분양하는 것은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죠. 자, 이 제품 전략은 최근에 3타입 평면, 우리가 설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이 평면 설계. 자, 설계가 나오죠. 설계. 그리고 구조. 예? 구조 및 우리가 부대 시설. 우리가 부대 시설에 있어서의 우리가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든지, 또 지상의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다 제품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표적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겠죠. 프라이스, 가격 전략입니다. 이 가격 전략인데, 자, 시장의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하는 우리가 저가 전략, 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이 있고, 동일한 평형수의 아파트를 전국에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는 단일 가격 전략, 이 지역에 따라 동일한 평형수의 아파트 가격을 달리 정하는 신축 가격 전략, 할인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건 다 가격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죠. 자, 프로모션을 촉진 전략인데, 이 촉진 전략은 넓은 의미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전략에 우리가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자, 이 촉진 전략은 4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또 홍보, 인적 판매, 그리고 우리가 판매, 촉진. 자, 광고는 우선 유료죠. 자, 명시된 광고주, 이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하죠. 이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 유료 지불하고,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부동산 광고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광고의 특성이 있죠. 우선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고, 또 분양 광고는 광고 기간 동안만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적 제한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 우리가 광고 내용별, 또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일반 상품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면적 광고지만은,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도 가지고 있죠. 부동산 광고의 특성입니다. 자, 또 우리가 광고 매체에 따르는 부동산 광고의 분류로서 대표적인 게 신문 광고인데, 여러분 신문 전면을 통해서 하는 디스플레이 전시 광고가 있죠.
상세한 설명도 할 수 있고 도면도 나타나고 캐치프레이즈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전시 광고. 자, 광고에 있어서의 공간이 적어요. 조그맣거든요. 그 신문에 보면 땅, 금매 이런 광고 보셨죠? 이런 광고가 안내 광고입니다. 안내 광고는 약어 등을 많이 활용한다. 약어 등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신문 광고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광고로서 TV 광고, 라디오 광고인데 TV 광고는 시청각, 라디오는 청각인데 비용이 우선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벨티 광고가 또 가끔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하겠죠. 장식적인, 실용적인, 장식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고객에게 중개업소명도 알리고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계속 이용을 해달라는 호의적 관점에서 행하는 광고. 중개업소 오픈하면 뭐 포스트잇을 지불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노벨티 광고. 자, 그런 우리가 광고가 있고 또 광고 중에 DM, 직접 다이렉트 메일, 직접 우편회용 광고인데 이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또 우리가 상당히 좋죠. 영업 점포의 간판 등의 색상을 통한 점두 광고, 또 업계 출판물을 통한 광고, 전철이나 버스 옆에 보면은 광고 하죠. 교통 광고. 이 광고 매체에 따르는 광고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홍보는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리는 거기 때문에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자, 보험 설계사나 화장품 반문 판매원처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 판매 촉진으로서 판매원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많이 판매할수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우리가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뭐 무료로 샘플을 제공한다든지 판매 촉진 수단 등이 있습니다. 자, 촉진 전략에 우선 4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P가 여기서 4가지입니다. 4가지. 이런 포지셔닝은 요 P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를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이겠죠. 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죠. 심리적 측면. 자,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가 있다. 자, 아이다의 원리에서 앞에 A는 attention, 고객의 주목을 끌고, I, interesting,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 관심을 desire, 욕망을 일으킨 다음 이 욕망을 A,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고객에게서 우리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입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있어서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우리 브랜드, 이 상표를 중시하는 전략이죠. 브랜드. 자, 이 3가지 전략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우선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마케팅에 관련된 일반적 강론을 다 마치고 우리가 제3편인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감정평가가 나오죠. 자, 이 감정평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 시험에 감정평가의 개념이 또 출제를 했네요. 지문상에.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조문이 출제했었죠. 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평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작업인데, 그럼 이 부동산 가치를 추계를 왜 하느냐 이거죠. 감정 평가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에 나오는데, 우선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자, 토지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토지의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또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그 가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도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또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평가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종 부동산 활동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가격 형성의 기초로서 또 우리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가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이유 우리가 관련된 필요성 어떤 필요성 하에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4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죠. 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조건, 또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평가를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 제도상 분류와 업무 기술상 분류로 나눌 때 이 제도상 분류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가 있죠. 자, 공적 평가라는 것은 평가의 주체가 공적 주체, 기관인 경우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의 평가위원회 제도에 의한 평가, 공적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인평가인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가 공인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공인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강제성이 있으면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죠. 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에 나와야 되죠.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임의적 평가라는 것은 이해관계인 자유로운 임의의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금융기관에 부동산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그럼 이 담보 물건에 대한 이러한 평가, 이것은 임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가 있죠. 자,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익평가인데, 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대상 지역에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에 이 수용 시의 보상평가, 이런 것은 공익평가고, 이 감정평가의 결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평가죠.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에 행해지는 평가, 이런 건 사익평가입니다. 자, 법정평가, 법에 정해지는 평가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달리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에 규정되는 평가죠. 자, 시장 가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라든지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것은 법정평가입니다. 자, 이런 법정평가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 살펴봤고요. 자, 업무 기술상 분류에 우선 보면은 감정평가사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단독평가죠.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결여되고,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서 행해지는 공동평가, 합의제 평가는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저해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이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 본인이 행하는 평가는 1차 수준의 평가고, 부동산을 실무로 다루고 있는 사람 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는 2차 수준의 평가죠.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행하는 평가, 2차 수준의 평가입니다. 3차 수준의 평가는 전문성이 가장 높죠. 우리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서 행해지는 평가를 우리는 3차 수준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